자, 기본이론과정 이제 4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름교재 8장이에요. 자,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 자, 이 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교재는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18페이지 보시면, 자,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먼저 여름께 제공된 프린트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면 출제 경향이 소개되어 있죠. 자,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25회 시험부터 29회 시험까지 매 회마다 최소 2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게는 이처럼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물론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여름에 오실 이번 시험도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되리라 예상된 영역이다. 이처럼 2문제에서 3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비교적 평이한 부분입니다. 물론 처음 듣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어 차례 반복되시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설명 듣고 복습하시면서 이 파트에 출제할 때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득점할 수 있는 파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빈도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출제 빈도 보시면 우리 교재는 크게 2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1절은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대체로 우리 시험은 2절 부동산 개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를 보시면 자, 부동산 개발론 여기 상중 동그라미 모여 있죠. 그래서 대체로 개발에서 출제한다.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문제 모두가 개발에서 출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1절에는 부동산 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주 간혹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절 부동산 개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도 2절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418페이지예요. 418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자, 8장 이용 및 개발론이다.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실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421페이지예요. 421페이지 보시면 이제 1절 부동산 이용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부분이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 과감히 생략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427페이지예요. 427페이지는 2절 부동산 개발이다 소개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개발의 의의입니다. 자, 1번 챕터 개발의 의의 여기에다가는 옆에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개발이다 표현하는데 이 개발은 뭘 의미할 것인가? 이처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처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 처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지금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 걸 우리가 이제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토지를 개량한다. 그래서 토지에 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가리켜서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따라서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 정의하면 뭡니까?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이다 그럼 거창하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울퉁불퉁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라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땅을 평평하게 골랐어요. 그럼 울퉁불퉁하다가 평평하게 골라놓으면 토지의 가치는 높아진다.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역시 이도 개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이 땅을
평평하게 골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지금 건물 하나 이렇게 짓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도 어때?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이 들어서 전보다 이 토지의 가치는 어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역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양고로 1번입니다. 첫 번째를 보세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다음 하단 내려봅시다. 하단 내려오면 보충학습이다.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의 법률 관련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약칭으로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부동산 개발업법 여기에 온다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내용도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한 행위. 2번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어때? 부동산 개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보세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어때? 제외한다는 이분을 잘 기억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이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법 여기에 온다면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어때? 부동산 개발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심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업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어때?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동산 개발업법 약칭이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하는 법률이다. 이 약칭으로 부동산 개발업법이다 표현했습니다. 참 부동산 개발업법 여기 한다면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특히 뭘 조심하자. 부동산 개발업법 여기 한다면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서 제외된다.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8페이지예요. 상단에 양괄호 2번 부동산 개발의 주체다 소개되는데 이건 누구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예요. 먼저 부동산 개발의 주체에도 어때? 공적 주체라는 게 있겠죠. 다음은 사적 주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적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각종 공기업들이 어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공기업도 정부나 지자체 출연 기관들이 되겠지요. 따라서 공적체에 해당한다. 대표로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사는 공기업이죠. 공적체에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지금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뭡니까?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편에서도 공영개발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은 누구에 의한 개발입니까? 바로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인 예로 우리가 이래서 할 수 있겠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사는 공적 주체라 그랬지요. 그럼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룬다. 공영개발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택지의 공영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지금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는 경우를 우리가 공영개발이란다 생각하시고 그럼 공적체는 무엇 때문에 개발할 것인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적 주체에 의해서도 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또는 민간기업 모두가 사적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 하나 조심합시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이런 게 생각하세요. 조합에는 누가 가입하는 겁니까? 정부가 가입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자, 이는 어디에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금 사적 주체에서 개발의 이런 경우 어떤 우리가 공영 개발이 아니죠. 그래서 비공영 개발이다. 또는 민간의 개발이라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공영 개발이다. 하면 사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개발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발하겠죠? 그리고 사적 주체는 어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공적 주체와 사적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를 가리켜서 흔히 어떤 우리가 이제 공동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동 개발이다 또는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이라고 해서 어때 공사 혼합 개발이다 표현을 쓰겠죠. 다음은 민관 합동 개발이다. 사적체는 민이죠. 공적체는 관이죠.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음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을 흔히 우리가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서 제3섹터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개발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그리고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 428페이지 상단에는 양월의 2번 설명 다 드렸어요. 양월의 2번은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양월 4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속에 들어오는데 이건 우리 이런 합시다. 자, 부동산 개발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상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구상 단계다 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다. 잠깐 보세요. 뭘 할 것인가 떠올렸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타당성 분석 단계다. 그럼 타당하다면 개발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개발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다. 다음은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했어요. 그리고 어때?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건설회사에서 딱 만 10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이제 땅 사러 돌아다니는 그 어떤 업무를 맡았어요. 그럼 그 친구 이야기 들으면 그 당시에도 아파트 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땅이 필요하겠죠. 이 땅을 일시에 사진 않습니다. 왜 일시 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씩 사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년 잡습니다. 이처럼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시향상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기 전에 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절차예요. 자, 이제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한다. 그럼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타당하면 이제 자금을 조달했죠. 그래서 금융 단계다. 다음은 건설 그리고 마케팅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순서부터 이해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어떠한 과정들이 것인가 우리 연상을 해보자니 뭘 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 다음 예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다음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때도 타당하면 자금 조달해야겠죠. 금융 그리고 건설 마케팅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지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자,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얘기에서 A라는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A라는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또 A라는 개발사로부터 예상되는 지출, 즉 비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즉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하니까 쉽게 이생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분석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충 분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 생각해 공부도요. 대충 하다 보면 어때? 자격시험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떨어진다. 그렇죠? 따라서 본 타당성 분석 이때는 좀 더 어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때? 복합 개념에 입각하겠지요.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겠다. 지금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 단계가 바로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자, 우리들이 개발 사업의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돈벌이라고 한다. 돈벌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벌이가 안 된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개발 사업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분석 결과, 예를 들어서 A라는 이것은 개발 사업이 10%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10%다라는 이야기예요. 10%다. 그렇다 해서 모든 개발업자에게 A라는 개발 사업이 채택이 될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개발업자마다 채택 여부는 다를 수가 있더라. 왜? 동일한 개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겠죠. 따라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 여부는 다를 수 있다. 왜?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우리 생각하죠.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할 때는 대충 한번 분석해 보겠다. 그렇지만 본 타당성 분석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장성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성이다 이 표현이 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된다면 어때? 자, 분양이나 즉 매도가 되겠지요. 자, 임대가 잘 된다면 어때? 시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반면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면 어때? 시장성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는 개발 사업에서 분양 임대가 잘 돼야 되겠죠? 따라서 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시장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것인가? 이것은 시장성에 달려 있다 생각하시고, 마케팅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분양, 즉 매도와 관련된 마케팅이죠. 또 하나는 임대와 관련된 마케팅이다라는 거. 그러나 서로 연관성이 깊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 사실은 내가 분양 받아서 다시 또 임대할 수도 있겠지요. 이때 임대가 잘 안 된다면 근데 굳이 분양을 받겠어요,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분양, 임대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임대와 관련된 마케팅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사업 초기부터 이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 바꾸기 한정인데 사업 중기부터 이렇게 출제돼 있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 건물을 탁 지어놓고 임대한다라면 그만큼 개발업자에 대해 큰 위험 요인으로 존재하겠지요. 뭐 때문일까요? 자, 임대 완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임대 관련 마케팅은 언제부터?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잘 이해하세요. 언제부터입니까? 사업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박 임차자다 이렇게 하는데 또는 뭐 중요 임차자다 또는 임차인이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중요 임차자를 사전에 많이 확보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건데 이분 이제 잠깐 용어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중요 임차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박 임차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여러분이 정박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옵니다. 항구에 들어서 닷을 내리고 뭐 한다고 합니까? 정박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때 정박에서는 결국 뭡니까? 닷을 내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정박 임차자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임차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자, 이 같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인데, 이걸 어떤지, 임대해 주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 여기에 임대를 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2층부터 4층이다. 이분 어떤지 클릭센터, 즉 병원, 여기에 임대를 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5층부터 7층이다. 이는 뭡니까? 이제 서대술이 강연 학원에 임대를 해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학원에 임대를 해 주고 싶다. 아마 여러분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증권사나 은행의 지점들이다. 그리고 클릭센터, 병원, 학원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오면은요 쉽게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그리고 임대료도 비교적 꼬박꼬박 잘 내는 편이지요. 또한 다른 임차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것들이 바로 다 뭡니까? 중요 임차자다 또는 정박 임차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여하튼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자 사전에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429페이지예요. 429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4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다. 그래서 박스에 순서 들어있죠.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구상 단계다. 다음은 또는 아이디어 단계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다음은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 다음은 타당성 분석 단계. 다음은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수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편과로 1번 봅시다. 편과로 1번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다.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개발 사업으로 예상된 수익과 비용을 우리 설명드렸죠.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 즉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쉽게 대충 분석해 보겠다. 그 이야기죠. 편과로 2번입니다. 편과로 2번은 여기 있는 타당성 분석 단계예요. 첫 번째 봅시다. 복합 개념의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때는 대충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동으로 1번.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복합 개념의 입각에서 타당성을 분석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동으로 2번.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 여부보다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이런 설명했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적 타당성 여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으로 4번 봅시다. 타당성 분석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입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발업자마다 요구수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마케팅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에 뭐에 달려있다? 시장성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마케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공간의 임대와 매도로. 자, 처음 임대 관련된 마케팅이겠죠. 다음 분양, 즉 매도와 관련된 마케팅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서 이 두 가지 마케팅 동안 서로 어때 연관이 크다라 그랬지요. 크다. 다음 주에서 임대가 순조롭지 않은 부동산은 매도, 즉 분양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개발 공간에 대한 임대 활동은 개발의 언제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 바람직하다. 초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임대 활동은 자, 언제부터? 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이루어지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초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임대 완료기는 길수록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자, 쇼핑센터나 대규모의 사무실 건물 등은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백화점이나 유명회사의 지정 같은 중요 임차자, 즉 정박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군소 임차자는 이것은 정박 임차자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의 과정 2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1번 챕터 부동산 개발의 의의는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4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30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2번 챕터 개발의 위험 옆에다가도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해놓으시고, 자, 양월 1번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은 그 과정에 내포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도 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점입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험은 개발업자 외에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에 몇 가지 사례를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례를 보시면서 자, 사례 보시면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냐, 통제 곤란한 위험이냐, 이걸 어때 구별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이다. 자, 보세요.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이다. 이는 어때 자,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위험이다. 사업지 주변 사회 간접 자본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위험이다.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이다. 네 가지 들어있죠. 이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그라미 1번에 하나의 사례가 들어있고 동그라미 2번에 4개의 사례가 들어있죠.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업자에서 통제 가능한 위험이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냐 이렇게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다음은 양고로 2번이에요. 자, 양고로 2번은 이제 워포든 학자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했던 위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포든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발했던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지요. 다음은 비용 위험이다. 이처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가 잘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공법, 그리고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우리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화하더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내 기댄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다.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공법적인 측면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는 공법적인 측면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소유권 관련이라든지, 자, 이제 대충 소유권
소유권 관련 이제 민원 이로 인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자, 사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우리 지금은 이것도 때 말 바꾸기 한 적이 있는 겁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사법적 측면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자,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공법적 측면이죠. 그다음 소유권이나 자, 민원 관련한 어때?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우리가 때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쉽게 이 생각하세요. 네, 토지 이용 규제다. 이는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네, 공법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민법 시간에 배우죠. 네, 사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토지 이용 규제 관련한 공법적 측면이다. 그럼 소유권 민원 관련한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도 지역지구다. 이 어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치수단이죠. 따라서 어떤 측면입니까? 공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 이제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431페이지 상단 보시면 편고라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법률적 위험이란 공법,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는 거죠. 동그라 1번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적인 규제를 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소유권 관계나 주민의 민원 등 사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 2번. 자, 이미 토지 이용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어때?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시장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죠. 지금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시장 위험이다. 그럼 쉽게 우리 해봅시다. 내가 어떤지 임대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임대를 하는데 당초에는 단임의 땅 1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00만 원에 임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또 임대 되더라도 100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인 단임의 땅 90만 원에 임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로 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건 뭐 됩니까? 바로 이제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할 수 있겠죠. 참 시장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 연구라든지 시장성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 연구라서는 시장을 연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뭘 연구할 것인가? 바로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을 연구한다.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석한다. 이제 여러분 항상 시장 나오면 시장에 뭘 수요와 공급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분석해보고 다음 이제 시장성 연구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자, 시장성 이건 나오면 뭘 떠올렸어요?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걸 생각 잘했죠. 분양 임대가 잘 되면 어때? 시장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양 임대다. 그래서 이때 시장성 연구선 얼마나 분양되고 즉 매도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시장 연구 또는 시장 분석이다. 이건 시장에 뭘 분석합니까?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성 연구다 또는 시장성 분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뭡니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시장 연구를 해야 되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성을 분석하고 일터에서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일토들에서 시장형을 줄여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편과로 2번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편과로 2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함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매도되거나 임대되어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우리 여기서 살펴드렸죠. 자,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란다. 그리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어때? 시장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시장 연구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을 말한다. 이처럼 시장 연구에서는 시장이 뭡니까?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한다. 항상 여러분이 시장 나오면 시장에 뭘 연구하고 분석합니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보세요. 시장성 연구란 매매나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을 말한다. 자,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에서는 이제 얼마나 매매, 즉 분양될 것인가, 또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개발부에서는 시장성이다, 시장성이다. 이 표현 나오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이 있다. 그럼 쉽게 이상하잖아요.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는 어때? 분양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 누구 입장입니까? 분양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때? 건물이 들어설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위험 요인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된다. 이게 이제 3번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웠을 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비용이면 개발 기간 동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기대했던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이제 비용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어때? 심해지더라. 이면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장기화 된다라는 이야기. 이래서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 같은 게 모두 어때? 비용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 비용 위험은 더욱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해 봅시다. 평균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인플레, 공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할 비용에 따른 위험을 어때? 비용 위험이란다.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개발업자의 위협을 안겨준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그라미 2번. 인플레가 심할수록 공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어때? 비용 위험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워포드라는 학자는, 자, 학자 이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워포드 학자는 개발했던 위험을 세 가지로 군에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 위험이 있었죠. 다음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개발했던 위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이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흔히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분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먼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또 학자에 따라서는 개발의 부동산 분석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참고해 보시고 세 번째 챕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또는 부동산 분석이라 했죠.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 해놓으시고 먼저 어떤 과정 통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까, 부동산 분석이 이루어질까, 이걸 우리한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구로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어때? 무크랜드 수업 듣고 계시죠? 무크랜드 본사가 있는 곳이 어때? 구로예요. 구로에 오피스 빌딩을 분양 또는 어떤 이제 임대하고자 한다. 그럼 이 같은 개발 사업 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것이가 내가
공급하던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례 보니까 어디입니까? 구로가 되겠지요. 내가 공급하던 특정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 자, 예를 들어서 구로의 인구수라든지 또는 구로의 주민들의 소득 수준, 또 고용 상태, 이들이 구로에 있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있죠? 이와 같은 걸 먼저 분석을 해본다. 이를 가려서 우리 흔히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자, 이처럼 내가 공부하자는 특정 지역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모든 부동산에 대상하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역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자, 내가 공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로지요. 내가 공급하는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구로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을 우리 뭐로 배웠습니까? 시장 분석이다. 그렇죠? 조금 전에 여기서 시장 연구 말씀드렸어요. 학자에 따라서는 시장 연구, 학자에 따라서는 시장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가서 우리가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 분석에서는 시장을 분석한다. 시장에 뭘 분석한다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 분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시장 세분화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다. 다음은 시장 차별화다. 이 같은 기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요자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떻습니까? 오피스 빌딩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공부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 집단으로 구분을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뭡니까?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 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보겠다. 지금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시장 차별화는 것은 공급되는 제품이 있지요. 제품 또는 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은 과거에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이것도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수요자는 사람들은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절대 혼돈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뭘 차별화해야 될 것인가? 뭘 차별해야 됩니까? 바로 공급되는 제품, 상품, 이를 차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즉 수요자는 차별하면 안 된다 했죠? 수요는 특성에 맞게 소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뭘 차별하자? 공급된 제품, 즉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구로에 오피스 빌딩에 수요자들이 있더란 이야기야. 이 수요자를 연봉에 따라 구분해 보겠더라.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이하,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초과 이렇게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떤 기법입니까? 바로 시장 세분화 기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구로에 이미 공급되는 오피스 빌딩이 있겠지요. 이 오피스 빌딩을 완공된 지 1년 이내의 것, 1년에서 5년, 5년, 10년 초과 이렇게 구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가 됩니까? 바로 시장 차별화 기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용어 제시합시다. 수요자를 특성에 맞게 소 집단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이는 시장 세분화가 되겠지요. 다음 공급되는 제품, 즉 상품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겠다. 이는 제품, 상품으로 차별하자. 그래서 시장 차별화다. 이렇게 용어전이 잘하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등등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상을 분석했어요. 자, 보세요. 자, 내가 공급한 적이 구로잖아요. 공급하는 유형이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라는 이야. 그럼 구로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자, 수요 공급상을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구로에 오피스 빌딩을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내가 분양, 즉 매도되고 자, 임대될 것인가. 네, 자,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장성 연구다.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때 시장성 연구 말씀드렸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성 분석에서 항상 우리 개발부에서 시장성 나오면 뭘 떠올려야 했어요? 예, 자, 시장성 나오면 시장성이 좋게 해서는 분양 임대가 잘 된다. 이 생각하시면서 분양 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자, 일단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어떤 시장성 분석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된 기법이 뭡니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흡수율 분석이다. 자, 이 같은 기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일정 기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이다. 1년 동안.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비율로 흡수되었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로에 오피스 빌딩이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공급된 오피스 빌딩이 1년 동안 얼마의 비율로 흡수됐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바로 뭡니까? 흡수율 분석이다라는. 그럼 이때 흡수율이 자,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분양이나 임대는 잘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다음 흡수율이 낮을수록 분양이나 임대는 안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율 분석을 한다. 그럼 이 같은 흡수율 분석 자, 이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흡수율 분석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서 것인가? 자, 내가 구로에 오피스 빌딩을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처럼 자, 미래의 흡수율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분도 조심하세요. 우리가 흡수율 분석 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거나 현 추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흡수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추세 파악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뭘 파악하는 겁니까? 미래 흡수율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이처럼 미래 흡수율 이걸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시장성 분석 이를 토대로 해서 자, 보세요. 내가 이제는 구로에 오피스 빌딩을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했죠.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를 가려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당성 분석 일토대로 해서 이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 즉 부동산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부터 잘 이해하셔야죠.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이다. 다음은 시장 분석, 다음은 시장성 분석이지요. 다음은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이다. 이제 순서부터 이해하시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용어가 반드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상하죠. 시장 분석은 뭡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성 분석에서는 내가 공급시켰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인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다라 했지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물론 흡수율 분석 일통해서 과거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미래 흡수를 파악한데 내가 공부했을 때 얼마나 분양되고 임대될 것이냐 이걸 파악한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분은 특히나 잘 이해하셔야 될 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431페이지 맨 하단이에요. 예, 자, 예, 세 번째 챕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다. 자, 별표 3개 연호자 그랬죠? 양으로 1번 타당성 분석, 즉 부동산 분석 과정이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예, 박스 보시면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지역 경제 분석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지역 경제 분석. 다음 어때? 시장 분석이다. 다음은 시장성 분석이지요. 다음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432페이지예요. 평고라 1번. 평고라 1번. 자, 첫 번째 봅시다.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등의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지역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개발사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참 지역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역시 지역경제 분석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첫 번째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우리 이 사례 본다면 뭡니까? 특정 지역 구로지요. 특정 유형은 뭡니까? 오피스 빌딩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가려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네, 동그라 1번. 시장 세분화는 자, 우리 설명 내용이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 2번. 시장 차별화죠. 시장 차별화는 공급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되는 제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시장 세분화, 시장 차별화 등의 기법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으로 3번. 첫 번째로 봅시다.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즉 분양이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얼마나 분양되고, 즉 매도되고 임대시가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그라 1번.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된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동그라 2번.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을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참 흡수 분석 일단서 수요 공급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흡수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분양 임대가 잘 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그라 4번.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라 사실 흡수율 분석 이를 통해서도 과거의 추세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뭡니까? 대상 개발사에 대한 미래 흡수를 파악한 데 있다. 그리고 내가 공부했을 때 얼마나 분양도 임대될 것이냐. 참 미래 흡수를 파악한데 미래 흡수를 파악한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잘 기억했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미래 흡수를 파악한 데 있다. 잘 기억했습니다. 다음 평으로 4번. 투자자의 자금을 요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게 타당성 분석이 되겠지요. 평으로 5번. 위험과 수익 고려하여 허용된 위험 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한 대안을 선택 과정이 투자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부동산 분석이다. 즉 타당성 분석. 이 부분도 지역경제 분석부터 출발해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수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 교재 433페이지를 보세요. 43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충 박스 나와 있죠. 네, 박스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의 사업성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어요. 동그라 1번은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고 동그라 2번은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다. 이걸 넣어드렸어요. 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나온다. 이처럼 수익성을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 나오면 당연히
당연히 이는 조합의 사업성에 어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나오면 이는 뭡니까? 조합의 사업성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어. 수익성을 상승시키는, 향상시키는 요인이 나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고, 수익성을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이 나온다면 이는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건설 자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결국 어떤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죠.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어때? 수익성은 향상이 된다. 그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니은번 보세요. 공사 기간이 단축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죠. 디귿번 공사비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1번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 그럼 모두가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 때문에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조합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번 보세요. 미음번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처럼 이제 제휴사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합분이 있고 다음은 이제 일반 분양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일반 분양분인데 이때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이처럼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할수록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어때? 향상이 되겠지요. 왜?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향상이다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B번 용적률의 할증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분양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럼 분양 면적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수익성은 향상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합원 부담금이 인하될수록 10번 조합원 부담금이 인하될수록 당연히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나오면 어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말씀 내용과 정반대의 경우예요. 반대의 경우. 그래서 어때?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들이더라. 이들 어때? 조합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번부터 시읒번까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번 한번 봐보세요. 2등번 보시면 기부 체납의 증가다 나와 있죠? 이때 기부 체납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국가나 즉 정부나 지자체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게 기부 체납이잖아요. 이처럼 자,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어때?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그럼 원가 부담이 늘어나면 수익성은 어때? 악화된다. 그래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지난 시험에 이 질문 나왔습니다. 초기에 분양률이 저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기에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도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도 이 부분에서 출제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조합 입장에서 수익성을 향상시킨 요인이 나오면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럼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 나오면 어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서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부터 개발의 타당성서이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는 434편에 있는 네 번째부터 개발의 분류 방법 2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